네, 스토리가 있는 뉴스, 스토리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예상은 어느 정도 했습니다만은 이게 현실로, 이 숫자로 드러났네요. 이 한인들의 그 영주권 신청자 수가 분명히 지금 줄어들었습니다. 자,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그 첫 한 해 동안에 그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한국인들의 숫자가 10% 넘게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국이 어제 그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그걸 이제 좀 보니까 2025 회계년도에 영주권을 취득한 한국 국적자는 총 13,350명. 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그 1년 전에 비교해 볼 때, 1년 전에는 14,850명이었거든요. 그것과 비교해 볼 때 한 1,500명 정도, 약 10.1% 정도 줄어든 것이 분명하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제 이번 보고서를 세부적으로 분석해 보면 행정부가 바뀐 그 시점에 따라서 그걸 그러니까 기준으로 그러니까 바이든 행정부에서 트럼프 행정부로 바뀐 그 기준을 시점으로 해서 영주권 취득자 수의 뭐 향방이 증감 그런 변화가 극명하게 드러났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바이든 행정부 그 임기 말, 그러니까 2025 회계년도, 2025 회계년도라는 게 2005년 1월 1일부터가 아니에요. 2025 회계년도라 하면 2024년 9월부터 2025년 8월 30일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26 회계년도다. 그러면 작년 9월부터 올 8월 30일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올 9월 달이 되면 2027 회계년도 이렇게 되는 거죠. 왜 그렇게 하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뉴스하는 입장에서는 아주 복잡해 죽겠어요. 이거 매번 설명을 조금 해드려야 되고 안 하고 그냥 넘어가자니 조금 착오가 있으실 것 같고 그래서 좀 설명을 해드리는데 왜 회계년도를 이렇게 하는지 혹시 이 회계사 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좀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좀 숫자에 약해서요. 왜 회계년도를 꼭 작년 9월부터 이렇게 양다리를 걸쳐서 이렇게 회계년도를 그렇게 하는지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로 저를 좀 가르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말이 좀 옆으로 새 나갔습니다만은. 자, 2025 회계년도가 2024년 9월부터니까 그렇게 따지면 이제 바이든 행정부 임기 말과 겹치잖아요. 그때는 안 줄었습니다. 그때는 오히려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작년부터 이제 줄은 거예요. 그러니까 2025 회계년도 1분기라 하면 2024년 9월 그때죠. 그때 한국 국적자 2,900명이 영주권을 취득했습니다. 요게 그 전년도와 비교를 해보면 그 1년 전에 비교해보면 12.8%가 증가한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바이든 행정부 임기 말에 집중적으로 한인들이 영주권을 많이 딴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생각을 한 거죠. 야, 바이든이 떨어질 것 같은데? 그냥 바이든이 떨어지면은 다음번엔 트럼프하고 지금 붙고 있는데 트럼프가 된다는 얘기니까 그러면 다시 또 영주권이나 이런 게 힘들어지니까 바이든 행정부 때 빨리 따자 하고 그 임기 말에 집중적으로 몰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 임기 말 그때에 다른 때보다 한 12.8% 약 13%가 증가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본격적으로 출범한 지난해 1월 달 그러니까 2025 회계년도 2분기부터 이제 지난해 연말까지를 보면 한인 영주권자 수가 신청자 수가 1,440명에 그쳤습니다. 그럼 이게 많은 거냐 적은 거냐? 이것도 이제 1년 전하고 비교해 보면 알겠죠? 1년 전에는 12,990명이었어요. 그거에 비교하면 1,440명이라는 것은 15.1%가 감소한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마디로 정리하면 바이든 임기 말 때는 갑자기 깜짝 증가했다가 한인 영주권 취득자 수가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1년 전에 비해서 한 15%팍 줄어들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 같은 한인 영주권자 그 수의 감소 추세는 미국 전체 영주권 취득자 감소 추세와 추세는 뭐 궤를 같이 합니다만은 그 수치상으로 보면 좀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감소 폭이 많은 거예요. 전체적 평균보다. 2025 회계년도 미국 내 전체 영주권 취득자 수는 약 132만 명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요거는 이제 1년 전에 비해서 2.7%가 줄어든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첫 해가 바이든 행정부 말기에 비해서 한 2.7% 줄어들었는데 한인 그 영주권 취득자 수는 2.7%보다 한 4배 정도,
4배 정도 더 많은 감소폭이 그렇게 더 컸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거는 뭐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한인들의 영주권 취득하는 데 있어서 한인들이 좀 굉장히 민감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상황이 그렇게 급변함에 따라서 나 그럼 안 따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따도 그만 안 따도 그만 영주권과 관련해서 그런 그 보더라인의 마음, 그 상황이나 마음이나 이런 한인들이 좀 많이 있었다. 그러니까 뭐 다른 인종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간에 따야 되니까 이제 땄는데, 한인들은 야 트럼프 이번에 되니까 뭐 굉장히 까다롭다며 뭐 어쩌고저쩌고, 아니 나 그럼 안 딸래. 뭐 안 따도 상관에는 큰 문제가 없는, 뭐 그래서 계속 여기서 뭐 비자로 사시든지 아니면 그냥 들어가시든지, 그런 분들이 좀 다른 인종보다는 좀 많지 않았는가. 요건 그냥 제 생각입니다. 이제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영주권 취득사 수가 확실히 줄어들었다는 것은 이제 숫자로 나왔고요. 그런데 영주권 그 신청에 따른 그 발급하는 그 기간, 이것도 지금 엄청나게 많이 길어졌어요.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이후에 영주권 신청과 또 시민권 신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합법적인 이민 절차의 처리 기간이 눈에 띄게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한인들을 비롯한 전체적인 이민자들의 불편, 더 나아가서 불안, 이게 이제 좀 증폭되고 있는 거죠. 연방 이민 서비스국이 FBI 신원 조회와 또 보안 심사 등등 여러 가지 이제 대폭 서류 심사를 강화하면서 심사가 당연히 길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과거에는 영주권을 뭐 갱신하거나 영주권 갱신해야 되죠. 한번 받으면 그걸로 계속 가는 게 아닙니다. 신분은 유지된다 하더라도 그 카드는 갱신해야 되죠. 제가 알기로는 정확히 기억 안 나. 한 10년인가 한 번에 갱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하튼 영주권 갱신이나 뭐 시민권 신청 시에 빨리 하면 뭐 한 4개월 안에 되고, 길어도 한 6개월 정도면 됐는데, 최근에 들어서는 빨라도 한 7개월, 길면 1년 됐는데도 아직 연락이 안 되는 그런 상황도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LA 한인타운에 거주하는 한 한인 영주권자는요, 지난해 12월에 영주권 갱신을 신청했지만 7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연락을 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분도 그러니까 한 1년 갈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갱신을 좀 빨리 해야 돼요. 그 전에 비해서는. 이분이 한 말이, 이분이 이제 영주권 갱신이 처음이 아니었나 봐요. 전에는 3, 4개월 정도의 갱신을 끝냈는데 지금은 뭐 7개월이 넘도록, 반년이 훌쩍 지나가도록 뭐 아무런 진전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제 예입니다, 요거는. 네. 시민권 신청자들도 사실 비슷한 상황입니다. 지난해 10월에 시민권 신청을 한 또 다른 어떤 한인은요, 지금까지 9개월이 지나도록 인터뷰 일정조차 연락을 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뭐 아직 뭐 심사가 어떻게 되고 그걸 떠나서 인터뷰 확정도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9개월이 넘었는데. 이민국은 최근에 그 내부 지침을 통해서 영주권이나 시민권 등등 이 대부분의 그 이민 신청에 관해서 FBI의 신원 조회를 대폭적으로 확대하라라는 그 지침을 내려보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특히 기존에 이미 그 신원 조회가 완료된 그런 신청자라 하더라도 새로운 기준에 따라서 재조회가 필요하다면 다시 심사해라, 다시 FBI 심사해라, 뭐 다시 레코드를 뒤져봐라, 뭐 이렇게 하면서 다시 심사해야 될 사람들에 대해서는 일단 결정을 보류하라, 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뭐 발급이 될 뻔했다가 새로운 기준이 나오면서 펜딩 또는 스탑 된 상태에서 재심사를 받게 되는 거죠. 나는 모르는 사이에.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계속 가는 겁니다. 그래서 뭐 1년 걸린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자, 이민업계는 앞으로 이제 강화된 신원조회 정책이 계속 유지될 경우에 영주권 갱신과 시민권 신청을 계획하는 사람들은 이 좀 스케줄이 늘어진다는 걸 사전에 좀 알고 진행을 시켜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뭐 영주권을 신청한다든지 시민권 신청한다고 할 때 대충 요때쯤이면 나올 것 같다라고 변호사들이 이제 얘기하죠. 그리고 대부분 그렇게 나오니까 그러면 그거 내가 받아갖고 한국 갔다 와야지, 또는 내가 그거 받아서 뭐 출장 갔다 와야지, 해외로, 뭐 그런 계획을 짤 수도 있는데 그 계획이 다 틀어질 수 있으니까, 기간이 길어져서 그 안에 해결이 안 돼서, 그러니까 어떤 중요한 일정 뭐 이런 거 있으면 뭐 한국 방문이라든지 뭐 해외 출장이라든지 이런 중요한 일정이 있을 때는 저 스케줄을 전례, 과거에 있었던 예년의 스케줄대로 계산해서 하지 말고 지금 대폭 늘어진 이 상황을 감안해서 스케줄을 조정해라. 이민 변호사들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미 전역에 있는 모든 어린이들, 그리고 만 26세까지의 청년,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메디칼 그 의료보험을 전액 무료로 만들어주자, 무료로 해주자라는 그런 법안이 발의가 됐는데요. 이게 이제 누가 발의했냐면 여러분도 잘 아시는 우리 한인 연방 상원의원 앤디 김 의원이 이런 발의를 했습니다. 앤디 김 상원 의원은 낳자마자, 그러니까 출생 시점에서부터 만 26세가 되기 전까지 뭐 가구 소득 상관없이, 그러니까 집이 잘 사냐 못 사냐 상관없이, 또 이민 신분과 상관없이, 그리고 건강 상태와 상관없이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아동과 그런 청년들에게 건강보험을 보장해주는 메디키즈라는 그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메디키즈. 아이들에게 메디칼을 제공해준다라는 것이죠. 이 법안은 현재 그 저소득층 아동을 중심으로 제공되고 있는 그 메디케이드, 그런 메디케이드 같은 기존의 어떤 공공 건강보험의 수혜 대상을 이제 확대하는 것이죠. 전면적으로 전부 다 똑같이 해주겠다. 뭐 가구 소득 안 따지고 해주겠다 이런 거죠. 앤디 김 의원은 미 전역에서 약 3,700만 명의 어린이가 이 메디케이드를 통해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린이만 따로 놓고 봐도 무려 440만 명의 어린아이들이 의료보험 혜택을 못 받고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그들을 모두 수혜 혜택자로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이 같은 법안이 필요하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앤디 김 의원이 이 발의한 거는 민주당에서는 지금 대부분 동료 의원들이 나도 지지한다. 나도 찬성표를 던지겠다.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 공화당 쪽에서는 조금 반대하는 의원들이 좀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공화민주 이렇게 숫자로 봐서는 일단은 공화당이 다수당이니까 요대로 간다면은 쉽지 않은데 앤디 김 의원은 이와 관련해서 민주당도 민주당이지만 공화당 동료 의원들을 일일이 찾아가서 다른 건 몰라도 우리가 아이들에게만큼은 의료보험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일일이 설득 작업을 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과연 이 앤디 김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이 어떻게 처리가 될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굉장히 궁금한 이유가 이것이 어린아이들에 대한 의료보험 혜택을 전면적으로 다 해준다라는 그것 자체도 이제 뭐 궁금하기도 합니다만은, 또 하나는 우리 한인 정치인이 하는 어떤 정치력, 이 정치력의 확대, 과연 어느 정도까지 이 앤디 김이 한인 정치인으로서의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건지, 그 결과물이 어떻게 나올지 저는 개인적으로 그 정치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과연 반대하는 공화당 의원들을 이 앤디 김 의원이 어떻게 설득할지, 또 실제로 설득이 될지, 뭐 그런 여러 부분이 이제 궁금한데, 이 부분도 결과가 진행되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네, 요즘 그 물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상황이 그렇게 되자 지금 미국에서 아주 표정 관리하고 뒤돌아서서 조용히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는 업계가 하나 있습니다. 그 업계가 뭐냐? 바로 전당포 업계입니다. 미국의 전당포. 참 오랜만에 듣는 그 이름이죠. 참 추억의 이름인데, 한국에서는 이제 전당포, 과거 뭐 4, 50년 전에는 한국에서 많이 있었고, 뭐 젊으셨을 때 한두 번 뭐 들어갔다 나왔다 해보신 경험이 있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뭐 자주는 아니어도. 미국 가서는 사실 전당포 갈 일도 없죠. 그런데 미국에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펀샵이라 그래갖고 있잖아요, 전당포. 그런데 요즘에 그 미국의 이 전당포가 아주 매출을 계속 기록을 찍고 있습니다. 미국의 그 전당포 매출이요, 지난 1년 사이에 무려 33%나 매출 증가를 기록했습니다. 미국의 이제 소비 양극화, 이게 K자형이라 그러죠.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이들은 더 가난해지고, 이제 그 K자 경제가 본격화됐다라는 그런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게. 식료품에서부터 뭐 가솔린, 이 기름값까지 전방위적인 물가 상승이 결국은 소비 격차를 더 벌려주고 있고, 그래서 미국의 그 유명한 전당포 체인이 있어요. 체인. 동네에서 그냥 조그맣게 개인적으로 하는 그런 전당포 말고 유명한 체인 전당포가 있는데, 이지코프라는 전당포입니다. 네. 이게 미국에 굉장히 많은데 이 전당포 매출이 지금 계속 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월스트리트저널이 엊그제 그 특집 보도를 한 게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 라스베가스의 그 여러 가지 그 모양을 예를 들어서 이제 특집 보도를 한 게 있습니다. 자, 라스베가스의 앞길과 뒷길을 예로 들었습니다.
라스베가스 이제 앞길이라는 건 제가 이제 한 소리고요. 결국은 저거잖아요. 베가스 스트립과 거기서 한 블락, 한 두 블락만 가도 완전히 동네가 다르잖아요. 이제 그 얘기입니다. 베가스 스트립 인근에 있는 그 럭셔리한 그 매장에는 여러 명의 고객들이 유리 진열장 속에 있는 에르메스 버킨백을 둘러보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호기심에 둘러보는 게 아니라 뭘 살까 하고 둘러보고 있고, 그러다가 몇 사람은 안에 들어가서 이제 실제로 종업원들과 이제 얘기를 나누면서 구입을 하려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반면에 스트립에서 한두 블락만 뒤에 가는 뒤에 가보면, 소위 그 뒷길에 가보면 이지코프라는 그 전당포가 질비하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당포에서는 이 생활비 마련을 위해서, 어찌 보면 오늘 당장 먹고 살 걸 위해서 200달러를 그 대출 받는다고 표현해야 되나, 뭐 어떻게 되나, 빌린다고 해야 되나요? 여하튼 내가 물건 갖다 주고 돈을 받으니까 그냥 빌린다는 것하고 좀 다르죠. 일종의 그것도 뭐 대출 받는 거죠. 담보 넣고 대출 받는 거죠. 그러니까 200달러 대출을 받는 그런 모습도 한 두 블락만 가면 그 뒷길에서는 흔하게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당포 이지코프 측은 1년 전보다 확실히 전당포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다 라면서, 은행이나 융자기관을 통한 그 대출 자격이 안 되니까 차라리 전당포를 이용하자라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들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뭐 융자기관이나 은행에서 대출하려면 뭐 몇백 불 대출은 없잖아요. 못해도 몇만 불 정도 이제 대출을 하는 거지, 뭐 몇백 불은 없으니까. 그럼 은행 가서 나 200불만 대출해서 이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날 먹고 살기 위해서 전당포 가서 그렇게 몇백 불씩 대출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물가 부담이 커지자 신용 조회나 재직 증명 뭐 이런 거 필요 없는 그렇게 소액 대출로 눈을 돌리는 미국인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당장 급하기 때문에. 론을 받아갖고 내가 사업을 더 크게 그게 아니라 당장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자,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에 따르면 지난 1분기 미국 내 전당포 그 대출은 지난해보다 이제 33%가 급증했다고 했는데, 요건 사상 최대의 증가폭이라고 합니다. 미국 역사상 어떠한 경제 상황에서도 전당포 매출이 1년 만에 33%가 늘어났다? 처음입니다, 이게. 자, 전당포에 자신의 물건을 주고 돈을 빌려가는 이 평균 대출 액수는 얼마냐, 그럼. 요건 이제 평균이에요. 더 많은 사람도 있고 더 적은 사람도 있고. 평균이 240불로 그 집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240불이 없어서 집에 있는 어떤 좀 값 좀 나가는 그런 물건을 들고 나가서 전당포에 가고 200불, 300불 빌려온다라는 것입니다. 평균 빌려오는 액수가 240불. 자, 미국의 대표적인 그 대형 전당포 체인 이지코프라는 곳은요, 미국에 한 600여 개 정도의 그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매출이 퍼센티지 말고 액수로 따진다면 지난해에 비해서 올해 한 2억 달러가 늘어났답니다. 자, 이 같은 현상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미국 내 전당포 업계의 이 같은 성장세는 매우 이례적이다.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매우 이례적인 현상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만큼 하루하루가 먹고 살기 힘든, 절박한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죠. 자, 물가 인상으로 인해서 이제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자 결국은 어려운 사람들은 더 어려워지고 있는데, 그 안에서 우리가 모르는 사이 뒤돌아서 슬그머니 웃는 이 전당포 업계. 전당포 업계가 지금 표정 관리하면서 혼자서 휘파람 불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좀 연관되는 그 소식이긴 한데요. 뭐 다 자꾸 돈 얘기해서 좀 죄송합니다만은, 돈이 없어서 데이트도 제대로 못하는 미국의 청년들 스토리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 데이트 1회 비용이 평균 한 200달러 정도로 나왔다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 상대로 설문조사한 거죠. 데이트 한 번 하는데 얼마 써요? 뭐 나는 뭐 150불 써요. 나는 350불 써요. 미 전국에 이제 평균을 내봤더니 한 데이트 한 번 하는데 한 200불 정도 든다고 합니다. 요즘 근데 진짜 두 명이서 레스토랑에 가서 웬만한 스테이크 좀 시키고 와인 한 잔씩 먹고 하면은 뭐 200불 나오죠. 당연히 뭐 스테이크 4, 50불, 와인 한두 잔 해갖고 뭐 120, 30불 나오면 텍스 내고 팁 내고 하면 200불. 그러다 나오다가 이제 그 발레 파킹 요즘 뭐 좋은 데는 뭐 2, 3불, 3, 4불 갖고 되지도 않죠. 뭐 한 10불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200불 든다라는 거예요. 한 번 저녁에 식사하면서 데이트 한번 하는데. 자, 이에 따라서 돈 없어서 데이트하기도 힘들다라는 미국의 젊은 세대가 많이 나오고 있고, 결국은 이게 이제 결국 인간의 생존 본능입니다. 결국은 연애 방식이 지금 변하고 있다랍니다. 값비싼 레스토랑 가는 대신에
공원을 산책하는 데이트를 한다거나 또는 저렴한 커피를 마시면서 데이트를 하는 그런 가성비가 좋은 데이트가 새로운 트렌드로 젊은이들 사이에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BMO 파이낸셜 그룹 조사에 따르면 미국의 평균 데이트 비용은 어디다가 그럼 데이트하는데 돈이 어디다 쓰냐? 아까는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식사하는데 그렇게 든다라고 이제 했지만 사실 꼭 밥만 먹는 게 아니잖아요. 특히 이제 그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여자분들의 경우에는 데이트 나간다 그러면 좀 신경 써서 딱 마땅히 입을 옷이 없으면 뭐 옷을 하나 새로 사기도 하고 뭐 꼭 비싼 거 아니더라도 그래서 뭐 의상을 구매하는 비용이라든지 뭐 왔다 갔다 교통비라든지 또 앞서 말씀드렸던 그 식사비라든지 요런 거를 포함해서 아까 제가 이제 얼추 한 200불이라고 했는데 정확하게는 189불이 집계가 나왔습니다. 평균적으로 189불. 근데 요거는 1년 전에 비하면 어떻게 된 거냐? 12.5%가 올라간 수치입니다. 돈이 많아서 올라간 게 아니라 물가가 비싸져서 올라간 거죠. 돈은 1년 전에 비해서 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액수는 올라갔어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더 어려운 거죠. 더 데이트하기 힘들어진 거죠. 데이트의 비용 상승은 젊은 세대의 연애 방식을 결국은 바꾸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0대의 약 한 50% 그리고 30대의 한 40%가 데이트 비용이 자신의 그 재정 목표 달성을 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데이트 비용 때문에 좀 힘들다 그 얘기죠.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최근 들어서 이제 외식비가 크게 오르자 그 부담은 더 가중되고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자, 그래서 이에 따라서 일부 그 데이팅 앱 있어요. 데이트과 관련돼서 뭐 사람도 소개시켜주고 또 어디 가면 뭐 좋은 게 뭐가 있고 어쩌고저쩌고 이제 소개시켜주는 데이팅 앱이라는 게 있는데 그 데이팅 앱에서 최근에 새로운 서비스가 나왔어요. 뭐냐면 돈이 적게 드는 데이트 코스. 이거를 소개해주는 그 기능이 있는데 이 기능을 활용하는 그 젊은이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새. 이용자의 절반이 20대인 한 그 데이팅 앱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그 데이트 코스 소개해주는 그 기능과 관련돼서 이용자들의 패턴을 쫙 분석해 본 결과 단순히 커피 정도 마시면서 데이트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곳. 그러니까 분위기도 괜찮고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데이트해도 그렇게 뭐 너무 싸구려 같지 않은 괜찮은 분위기. 그리고 커피 마시고 나오면은 주변에 뭐 걸을 수도 있는 뭐 그런 커피숍 뭐 이런 거를 소개해 주니까 막 엄청나게 몰린다는 겁니다. 그런 거 또는 공원 산책하기 좋은 데이트 코스 뭐 안전하고 또 볼 것도 있고 호수도 좀 살짝 있고 또 도심지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지 않고 이런 걸 또 올려주면 그렇게 젊은이들이 몰린다는 겁니다. 그런 거. 또 그게 말고 뭔가 좀 액티비티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는 이 커피숍에 가면 무슨 보드 게임 같은 것도 할 수 있어 뭐 이런 거 해주면 또 거기 그렇게 몰리고 심지어는 저녁에 만나서 무슨 레스토랑 가기보다는 각자 집에서 그냥 간단하게 해결하고 6시에 만날 걸 6시 반이나 뭐 7시에 만나서 공원에서 만나서 요건 좀 말씀드리기도 좀 그러네요. 공원에서 만나서 별 보기 데이트 뭐 이런 것도 있대요. 그러니까 이 앱에서 그런 걸 이제 아이디어를 자기네가 낸 거죠. 그랬더니 거기에도 또 이렇게 젊은이들이 몰렸답니다. 어디 가면 별을 제일 아름답게 볼 수 있어요. 뭐 이렇게. 그러니까 공원에서 별 보기 데이트 뭐 이런 것도 큰 인기를 끌고 있다라고 합니다. 한 번에 우리가 이제 상황을 알 수 있죠. 뉴욕 브루클린에 거주하는 20대 윈스턴 줄스라는 청년은요. 예전에는 데이트할 때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을 찾았지만 요즘은 공원에서 산책하면서 저녁에 뭐 좀 덥고 그러면 그냥 아이스크림 먹고 걷고 또 그러다가 좀 이제 앉아있고 싶으면 간단히 커피숍 가서 커피 한 잔 놓고 앉아있고 하는 정도로 데이트를 내가 바꿨다. 그렇게 말하면서 재정적인 안정을 위해서 궁극적으로는 사람을 만나는 횟수 뭐 이런 것도 많이 줄이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데이트를 하더라도 일주일에 3번 할 거 2번 하고 그 데이트 횟수도 줄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편 이 데이트 비용 부담은요, 이 남성이 아무래도 조금 더 많이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건 뭐 과거나 예나 다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이 BMO 조사에서 남성 응답자 4명 가운데 3명은 연애 초기에 데이트 비용을 남자가 전액 부담하는 것으로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나머지 4분의 1은 뭐야, 그럼? 나머지 4분의 1은 연애 초기라도, 더치하자는 거예요? 50-50 내자는 거예요? 네. 뭐 초기, 중기, 뭐 말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 데이트 비용에 있어서
뭘 굳이 여자분에게 돈을 내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 이게 뭐 고리타분한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4분의 1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나? 뭐 저는 또 그 생각도 드네요. 자, 여하튼 여러 가지 이제 문화도 이제 많이 바뀌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뿐만이 아니라 이제 한국 상황도 크게 다르지가 않다라는 게 나왔습니다. 한국에서 거의 똑같은 조사가 있었는데요. 조사 결과 응답자의 약 70%가 최근 1, 2년 사이에 데이트 비용 나가는 게 상당히 나한테 재정적으로 부담이 된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또 이상적인 데이트 한 번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얼마로 생각합니까? 라고 했을 때, 자, 한국 돈으로 이제 답변을 했겠죠, 이 친구들이.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한국의 지금 20, 30대 젊은 청년들이 데이트 한 번 할 때 얼마 정도 들어가는 비용이 뭐 적당하고 부담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쓴 거예요. 주관식으로. 얼마가 나왔을까요? 평균적으로. 네. 1회 데이트 비용으로 가장 많이 써낸 비용이 얼마냐면 3만 원에서 5만 원. 이렇게 써냈습니다. 미국으로 비교해 보면 뭐 대충 한 20불에서 40불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돈으로 할 수 있는 데이트는 결국 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뭐 커피 마시기 또는 아이스크림 먹기, 공원에서 산책하기, 아니면 커피 한 잔 사서 또는 티 하나 사서 공원에 가서 별 보기. 이거밖에 안 되죠. 20불, 40불 갖고 두 명이서 그것도 어디 가서 뭘 하겠어요. 뭐 한국의 물가나 한국의 상황이나 여기하고 똑같진 않지만 이제 그렇습니다. 사실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젊은 남녀 두 명이서 3만 원, 5만 원 갖고 뭘 먹겠어요. 한국은 그래도 좀 값싸게 먹을 수 있는 그 좀 저렴한 식당 뭐 이런 데 가면은 뭐 무슨 설렁탕 이런 거 한 10,000원 정도 하는 데 있으니까 네, 그런 데서 둘이서 설렁탕 하나 먹으면 2만 원. 한국은 좋은 게 있잖아요. 텍스 없고 팁 없고 그냥 10,000원이라고 써 있으면 10,000원 내고 나오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10,000원짜리 설렁탕 2개 먹고도 그러면 뭐 몇만 원 남네요. 네. 그러면 또 그리고 커피 마시고 한국에서는 가능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고 보니까 5만 원 정도라면 한국에서는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하튼 이 참 이런 걸 계산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너무 좀 처절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한국도 마찬가지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하튼 지금 한국이든 미국이든 청년들 돈이 없어서 또는 꼭 돈이 없어서라기보다도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데이트하기도 좀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자, 개인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보다는 나라의 어떤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더 불안하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크게 늘어났다라는 소식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특히 미국만 그래요. 보니까 다른 나라는 이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미국인 10명 가운데 1명이 일상에서 자신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 3번째로 정치 때문에 난 불안하다. 내 신변의 안전이 정치 때문에 불안하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3번째인데 첫 번째, 두 번째는 우리가 대대손손 불안하게 느끼는 겁니다. 첫 번째는 교통, 두 번째는 범죄. 뭐 이건 당연하죠. 그걸 빼고는 정치가 첫 번째예요. 쉽게 말해서 분열적인 정치 때문에 사회가 안전하지 못하다라는 생각에 불안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한 10% 정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갤럽이 실시한 그 세계 위험성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국의 응답자의 약 10%가 일상 안전의 최대 위협이 뭐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쭉 써냈는데 제일 많은 게 그 교통사고 늘 차 몰고 다니니까 당연히 이건 걱정하죠. 이제 차 몰고 다니면서 그게 늘 이제 불안불안하고 네, 이건 뭐 누구나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요거는 이제 1인당 하나만 쓴 게 아니에요. 이제 여러 개를 쓴 겁니다. 그 중에 제일 많은 게 이제 교통. 두 번째가 이제 범죄. 어디 다니면서 범죄가 발생하는데 내가 이제 피해를 입지 않을까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국내의 그 사회적인 정치 불안으로 인해서 내가 불안하다. 이렇게 써냈습니다. 미국 응답자들이 이제 가장 많은 게 이제 처음에 교통사고 걱정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한 34% 정도 이렇게 나왔고요. 두 번째 범죄가 19%, 그리고 정치 때문에 불안하다라는 게 10% 이렇게 나왔습니다. 미국에서는 이제 정치가 10%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앞서 말씀드렸던 개인의 건강, 내 건강이 걱정된다. 이런 거의 퍼센테이지는 뭐냐? 5%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내 건강에 대한 걱정보다는 정치 때문에 불안하다라는 게 2배 높은 거예요. 미국에서는. 그럼 다른 나라는 어떠냐? 이제 다른 나라 세계 전체를 평균으로 내보니까 세계 평균에서는 개인 건강 문제가 걱정된다라는 게 11%, 정치 때문에 걱정된다라는 게 1%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만 유난히
완전히 좀 이례적인, 좀 바뀐, 좀 다른, 완전히 좀 다른 그런 결과가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자, 중국 잠깐만 가보겠습니다. 중국에서요, 요즘 중국에서 신약 임상 시험이 엄청나게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도 뭐 IT 기술이라든지 뭐 군사 기술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면에서도 지금 뭐 미국을 이기려고 막 굉장히 그러는데 이 신약을 개발해서 이 제약 시장도 제패하겠다라는 그런 제약 굴기 이것도 대단합니다. 그래서 미국은 그 임상 시험이 굉장히 이제 레귤레이션이 까다로운데 중국은 그것보다 많이 좀 풀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 당연히 나쁜 것도 있지만 또 그로 인해서 개발이 빨리 되는 측면도 물론 있죠. 그리고 중국에서 그 신약 임상 시험에 필수적인 그 실험용 원숭이가 부족해지는 거예요. 너무 이런 그 임상 시험이 많으니까. 그래서 실험용 원숭이 한 마리당 그 가격이 전에는 한 10만 위안 됐었는데 지금 2배로 뛰어서 20만 위안씩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 10만 위안이면은 달러로 보면 한 15,000불, 그리고 20만 위안이면은 한 3만 불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 마리가 3만 불이에요. 근데 이제 무슨 신약 시험하는데 한 마리만 딱 있으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1차 하는데 몇십 마리, 2차에도 몇십 마리, 어떨 때는 몇백 마리. 그러니까 이 돈이 뭐 장난이 아니죠. 이에 따라서 중국에서 실험용 원숭이 공급 회사가 지금 비싼 주가를 올리고 있는데 최근 그 원숭이 몸값 상승으로 인해서 그런 원숭이 공급 회사가 주식이 몇 달 전에 비해서 최근 들어서 한 2배로 뛰었습니다. 그 원숭이 공급 회사의 주가가. 중국은 연간 약 한 3만 마리의 원숭이를 생산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폭발적으로 늘어가는 중국 내 그 신약 개발 수요를 감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실험용 원숭이의 부족은 뭐 중국만 아니라 전 세계 다 같은 추세이긴 합니다만 중국은 유난히 왜 앞서 말씀드렸죠. 1년에 임상시험 건수가 한 5천 건이라 그랬죠. 5천 건에서 한 건당 원숭이를 6마리만 필요로 한다 하더라도 5, 6, 30, 3만 마리잖아요. 네. 근데 이 약을 만드는 데 있어서 실험용 원숭이가 6마리 갖고 되겠습니까? 이게 한 번 처음에 1차 하는데도 수십 마리, 2차 하는 데는 그보다 더 많은 뭐 이렇게 가겠죠. 그래서 수백 마리가 필요한데 이 3만 마리 갖고는 5천 건이 건당 6마리밖에 해당이 안 되니까 지금 뭐 중국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 몸값이 귀하신 몸값이 됐습니다. 그 원숭이님들께서. 네. 근데 이런 현상은 사실은 뭐 중국만큼은 아니지만 미국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글로벌 바이오 시장 전체가 지금 전국 국제적으로 이제 겪고 있는 난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험용 원숭이의 몸값은 최근 5년 사이에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또 그런 거를 공급하고 관리하는 그 회사, 참 세상에 참 별 회사가 다 있죠. 네. 중국에는 그 회사가 또 그 주식이 또 상장돼 있나 봐요. 네, 그 원숭이 공급 회사의 주식이 몸값이 지금 천정부지를 뛰고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영화배우 하지원 씨 아시죠? 네, 한국의 영화배우 겸 탤런트 하지원 씨가 이틀 전에 그 메이저리그 보스턴 레드삭스 구장에서 시구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요, 이 하지원 씨가 시구를 한 그날 그 보스턴 레드삭스가 대기록을 세웠어요. 80년 만에 15연승이라는 기록의 타이 기록을 이뤘습니다. 보스턴은 그날 그 볼티모어 오리올스를 상대로 6대3으로 승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1946년에 수립된 그 구장, 펜웨이 파크라 그러죠. 펜웨이 파크인가? 네. 그 구장 역사상 최장 연승 기록과 타이 기록을 세웠습니다. 15연승. 한편 최근 들어서 그 미국의 메이저리그 등뿐만 아니라 다른 미국의 그 프로 그 스포츠계가 한국의 그 엔터테인먼트와의 교류를 적극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하지원 씨가 유서 깊은 보스턴의 그 구장에서 이제 시구를 한 것으로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죠. 근데 뭐 비근한 예로 얼마 전에 끝난 그 월드컵에서도 월드컵 한번 쭉 보세요. 월드컵 처음에 개막할 때 그 띠임송 주제가를 누가 불렀어요? 안드레아 보첼리하고 우리 그 한인 누구더라? 이재. 골든 주제가 부른 이재, K-pop 디몬 헌터스 그 주제가 부른 이재. 그 이재가 나와서 그 노래 불렀잖아요. 개막전에. 자, 개막전에는 한국 여가수가 노래 불렀어요. 그리고 폐막전에는 그 BTS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BTS가 막 굉장히 뭐 큰 인기를 얻었죠. 그 외에 다른 뭐 샤키라 뭐 저스틴 비버도 나오고 했습니다만 BTS가 인기 최고였고, 그리고 이제 BTS 공연이 있기 전에, 그러니까 폐막 공연이 있기 전에 그 월드컵
마지막 경기하기 전에 그 월드컵 우승컵을 들고 나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두 명인데 한 사람은 스페인의 유명한 전설적인 축구 스타하고 한 사람은 정호연이라는 여자 모델이에요. 뭐 월드컵하고는 관계도 없어요. 그런데 특별히 초청받아서 그 정호연이라는 한국 여자 모델이 월드컵 우승컵을 들고 나왔습니다. 개막전에도 노래도 한국 여가수가 불러. 폐막 경기 때 우승컵 한국 여자 모델이 들고 나와. 폐막전 그 중간에 폐막 공연 해프타임 쇼 할 때 한국 가수가 노래 불러.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 한국 엔터테인먼트하고 지금 뭐 잘 보이려고 모시지 못해서 난립니다, 난리. 그런 차원에서 이제 하지원 씨가 이제 시구를 엊그저께 했는데 재밌는 건 하지원 씨가 던진 공을 받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캐차 자리에서 누가 받았느냐? 김병현 전 선수가 받았습니다. 왜냐면 이제 김병현은 2003년인가 4년인가 그때 그 보스턴 레드삭스에 뛴 적이 있습니다. 애리조나 다이몬드 엑스 거기서 아주 뭐 날렸죠. 그러다가 애리조나에서 보스턴으로 이제 프리 에이전트 돼가지고 이제 스카웃 돼서 거기 가서 그러니까 트레이드 됐나 스카웃 됐나 그래서 거기서 보스턴에서도 1, 2년 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병현 선수를 같이 초청했어요. 김병현이 받고 그리고 하지원이 던지고 아주 멋진 뭐 특별히 무슨 코리안 헤리티지나 이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국 연예인들을 모시지 못해서 안달입니다. 요즘 미국에서. 네. 유서 깊은 도시 보스턴에서 특별한 날도 아닌데 한국의 유명인들을 모셔다가 시구를 하게 됐다. 뭐 그런 일들. 결국 이제 현재의 한국의 위상을 또 한번 이제 볼 수 있는 뭐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자, 끝으로 한국에서 들어오는 전통 엿 관련된 소식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엿. 예. 엿이 뭐, 우리가 안 좋은, 뭐, 비하할 때 쓰는 말로도 이제 가끔 쓰이긴 합니다만, 저는 근데 왜 그런 말이 쓰이는지 어원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참 우리 전통 엿이라는 게 추억도 있고, 맛도 좋고, 참, 우리가 잊을 수 없는 그 간식 중에 하나가 이제 전통 엿이잖아요. 한국 충북 진천군에 가면 그 장수식품이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 장수식품에서 한국의 그 전통 엿을 만들어서 한국에서 지금 굉장히 인기인데요. 이게 뭐 젊은이들도 좋아해요. 그런데 이게 미국으로 수출 계약을 했습니다. LA, 뉴욕, 시애틀, 그리고 캐나다, 뭐 밴쿠버, 뭐 토론토 등 미국과 캐나다의 대도시에 있는 그 마켓들과 계약을 해서 이제 갈 겁니다. 이제 마켓 계약이 아니죠. 디스트리뷰터하고 이제 계약해서 그 디스트리뷰터가 이제 각 한국 마켓에 쫙 뿌릴 겁니다. 이제 아마 이번 주말부터 뿌려지기 시작할 겁니다. 지난해에 그 FDA 그 인증 다 받고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수출이 계약이 이루어져서 이제 수출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전통 엿이라는 게 이제 그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할 때 생각해 보세요. 그 화물선에 뜨거운 햇볕 받고 오고 그러면 안에서 다 녹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그 냉장 보관 창고 뭐 이런 거를 다 그 FDA한테 그 서류를 다 보내서 FDA에서 이렇게 갖고 온다면 오케이 해가지고 이제 허락해 준 거죠. 그래서 이제 다 냉장으로 꽝꽝 얼린 상태로 제대로 된 제품으로 이제 미국으로 건너오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장수식품에서 이제 미국으로 수출하는 그 전통 엿 제품, 제가 이제 전통 엿이라는 얘기만 계속했지 이름을 말씀 안 드렸잖아요. 이 제품의 이름이 전통 엿이 아닙니다. 이 제품의 정식 이름은 뭐냐면 힘내엿입니다. 힘내엿. 이름 재밌게 잘 졌죠? 네, 뭐 힘내세요 또는 힘내요. 여기다가 요거를 엿이라는 걸 뒤에다 딱 붙여서 아주 재밌게 이름을 잘 만들었어요. 힘내엿. 네. 마켓에서 보시면 반가워하시기 바라겠고요. 사실 그 엿 그런데 이제 잘못 먹다가는 뭐 이빨 다치잖아요. 치아 상하는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당연히 뭐 조심하셔야겠고요. 조금 불안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잡수지는 마세요. 아니면 이렇게 좀 이렇게 빨아서 잡수거나 뭐 이제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워낙 잘 알아서 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제 혹시 마켓에서 보시면 저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힘내엿이라고 제 얘기를 안 듣고 봤으면 좀 뭐야? 뭐야 저거 하실 수 있는데 이제 제 얘기를 들었으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혹시 마켓에 가다가 힘내엿이라고 써 있으면 저게 그 송앵커가 얘기한 그거구나라고 이제 아시면 반갑게 맞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구매하실지 구매 안 하실지는 여러분의 판단에게 맡기겠습니다. 단 드실 때 조심하시기 바라겠군요. 자, 오늘은 힘내엿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지내시고요. 내일 토요일은요, LA 아주 투어에서 진행하는 3박 4일 레드우드 특별 할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아주 좋아요. 한국 분들이 좀 한 번쯤 가보면 좋겠다. 저도 개인적으로 가고 싶기도 하고, 그걸 좀 간단하게 내일 소개해드리는 영상을 올려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15박, 16박, 대륙횡단 이것도 좋지만, 그거는 평생 한번 언젠가는 해야 되는 그런 거긴 하지만 시간 때문에 이제 여행을 못 하시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3박 4일 정도는 훌쩍 한번 떠나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이제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네. 그냥 얘기 듣는 것만으로도 여행한 것 같은 그런 힐링이 될 수 있는, 그냥 영상 보시는 것만으로도 힐링 될 수 있는 그런 정보를 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아무튼 요즘 계속 덥죠. 네, 덥다고 너무 하루 종일 에어컨 밑에 계시면 냉방병 걸리니까요. 머리 띵하고 아프고 막 그렇게. 에어컨을 사용을 하시더라도요, 가끔 창문을 열어서 한번 환기 한번 샥 시키고 그리고 다시 문 닫고 에어컨을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자,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신 분들에게 특별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영상 마칩니다. 2026년 루트 66 개통 100주년을 맞아 아주투어가 특별히 기획한 미 대륙횡단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산타모니카에서 시카고, 나이아가라와 뉴욕, 워싱턴 DC까지 역사를 따라 맞따라 100년에 단 한 번뿐인 기회. 아주투어의 루트 66 대륙횡단으로 인생 최고의 버킷리스트를 완성하십시오. 당신의 행복한 여행 아주투어가 책임지겠습니다.